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송지혜입니다. 네, 지금부터 중동의 평화협정 함의와 전망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단국대학교 GCC 국가연구소장 장세원 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GCC 국가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장세원 교수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제주 평화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는 제주평화연구원의 한인택 원장님의 열의와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이와 같은 뜻깊은 국제 포럼에서 저희 단국대학교 GCC 국가연구소가 중동 평화 협정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공동 주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구소장으로서 당연히 포럼에 참석하여 직접 인사드려야 되지만 공교롭게 오늘 서울에서 한국아랍어문학회 국제학술대회가 저희 연구소와 또한 공동 주최하게 되어서 오늘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특별 세션에 사회를 맡아주신 바쁜 일정 중에도 사회를 맡아주신 최성주 대사님께 감사드리고 멀리 아랍에미리트에서 발표에 참석해 주신 압둘 칼리크 압둘라 교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흐만 샤이 장관님, 그리고 단국대학교 김강석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장관으로 선임되신 나흐만 샤이 장관님께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향후 중동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특별 세션에서 논의된 많은 담론들이 향후 중동 평화 정착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션에 도움을 주신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장님과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더 좋은 기회에 다시 뵙기를 희망하면서 짧은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 세션의 성공적인 진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세원 소장님의 축사로 세션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 세션의 좌장은 최성주 반기문 재단 외교 안보실장님이십니다. 최성주 대사님께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해외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UAE와 이스라엘 측 연사분들은 아침이실 텐데요. 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원 GCC 연구원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축사 감사드립니다. 장세원 소장님, 오늘 저희는 상당히 유의미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대한 세션이고요. 특히나 중동의 평화협정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함의와 전망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중동 상황을 보면 우리 모두 알다시피 최근에 상당히 중요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유의미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된 것도 있지요. 전 미 대통령이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체결이 되었고요. 5월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1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바로 지난주죠. 리더십 변화, 지도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주요 주역들, 지역 정치의 주역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지난 월요일, 사실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인 것 같습니다. 6월 13일에 새로운 연대 정부가 출범되었습니다. 베넷 총리님의 지도하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이란과 같은 경우 또 지난주였지요. 6월 18일 라이시 대통령이 새로운 이란 대통령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1시간 20분 동안 본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논의와 발표가 있을 텐데요. 우선 UAE 측의 발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발표, 그 후에는 한국 측 발표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UAE 측과 이스라엘의 발표자이십니다. UAE에서는 압둘 칼레그 박사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랍 사회과학원 전 의장이십니다. 또 압둘라 전 의장님은 걸프 지역과 아랍 지역 정세에 대한 학자이십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참석해 주신 분은 나만 샤히 학자님께서 교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만 샤이 박사님과 같은 경우 최근에 다이에스포라 담당 장관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신임 총리의 행정부에서 이렇게 장관으로 지명이 되셨습니다. 깊은 축하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샤이 나흐만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임기 중 훌륭한 성취를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김강석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단국대학교 GCC 국가연구소 연구원이십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압둘라 박사님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압둘라 박사님, 네, 저희 목소리 들리시지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sir. And, 감사합니다. UAE에서 인사드립니다. 제주연구원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포럼에 중요한 포럼으로 초청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 15분 동안 제가 드릴 말씀은 UAE의 관점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 중요한 협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개의 요소에 대한 중요 요소에 대해서 먼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요인, 두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 UAE가 2020년 9월에 평화협정을 서명을 했죠. 여기에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의 요소도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요소를 중심으로 UAE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중요한 전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협정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선언도 있었고 이스라엘과 UAE에 오고 간 것들이 많았습니다. 10년, 15년 동안 두 나라가 애를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정의 틀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장기적인 전략적인 군사적인 안보 기술 관계가 정점을 이룬 것이 바로 협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협정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공식화시킨 것이 협정입니다. UAE는 2020년 7월이 적시라고 봤습니다. 우리의 결정이었고요. UAE가 그래서 참여를 하면서 협정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UAE가 자신감을 가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지금 UAE를 오신다면 자신감과 흥분이 넘쳐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면면에서 그런 자신감과 신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UAE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UAE는 과거 어느 때보다 50년 어느 때보다 지금 자신감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이 협정이 이루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그 결과가 미국에서 9월에 협정에 서명하게 이루게 된 바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협정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다는 사실이 있었죠. 75년 동안 다섯 번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현실적으로 UAE는 이제는 좀 다르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좀 정상화해보자. 정상화하면 이 지역 평화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슈를 좀
정리를 하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팔레스타인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자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UAE는 또한 이 협정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 이익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개방했을 때 전략적인, 기술적인, 상업적인, 정치적인 여러 장점들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 바로 평화협정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고요. UAE의 이미지, 피스메이커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또 글로벌의 위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과학 기술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배울 것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 이유이기도 하죠.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적인 생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상적이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협정이 2020년 9월에 조인되었는데요.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지역의 안정성을 도모하자라는 가장 이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요소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평화협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를 추진하는 협정입니다. 즉각적인 단기적인 목표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과 관련된 것이 지난 며칠 전에 전개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당사자 간의 평화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정착촌을 만들고 있고 또 여러 갈등을 겪고 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고 아브라함 협정에서를 통해서도 굉장히 평화를 달성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나탄야후는 평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단 정착에 관심이 있는 분이었죠. 신정부가 정착촌을 확장하려는데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웨스트뱅크의 정착촌을 확장하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한다곤 하지만 이상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이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 있었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작년 9월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 감사합니다. 압둘깔레르 박사님 훌륭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심도 깊고 전문적인 분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역사적인 의미, 아브라함 협정의 역사적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함께
토의를 진행을 하고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압둘라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한국의 전문가 두 분이 토의를 해 주실 겁니다. 김강석 박사님과 정진한 박사님이 오셨는데요. GCC 연구소 연구원이십니다. 단국대학교 GCC 연구소의 연구원이십니다. 그러면 김강석 연구원님, 정진한 연구원님,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의와 질문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은 압둘라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국한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토론을 유익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압둘라 깔레그 박사님, 상당히 심도 깊은 배경 설명 감사드립니다. 박사님의 상당히 배려심 깊은 그런 이스라엘과 UAE 간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또 저도 완전히 공감합니다. 이러한 관계 정상화는 무에서 갑자기 창출된 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UAE와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에너지 기구가 아부다비에서 협의를 하고 그 이후 많은 관계국들이 이스라엘과 UAE와 협력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신 것처럼 오랜 전 세계적인 이런 역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그래서 관계의 정상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협약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2002년 아랍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랍의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기는 하죠. 제 질문은 우선 실질적인 분석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UAE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이해나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UAE는 특히나 아크의 봄 이후 UAE가 중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미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멘과의 내전이라든지 일부 아프리카하고의 그런 분쟁 이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에 한국인이 315일 동안 리비아에 억류되었었는데 무장 단체에 의해서 억류가 되었는데요. 이분을 구출할 수 있었던 것도 UAE 당국이 상당히 리비아 국가 군부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이 한국인의 구출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관계 정상화가 UAE의 이러한 향후 관계 또는 향후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점차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들이나 아니면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군사와 관련해서 철수 전략을 채택을 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은 좀 부담을 공유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점차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UAE는 오히려 이것이 더 기회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지역 내 대외 정책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예측도 있고요. 또 다른 질문은요. 일부 위견 설문조사를 보면은요. 도하에서의 그러한 설문조사를 보면은요. 대중들은 이러한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UAE에서 그다지 뭐 환영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정치인들은 이러한 협력이 또 협정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 대중들의 의견은 그러한 평화 협정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랍의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는 좀 정치적으로 치중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사실이 아니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중들의 부정적인 태도, 이러한 평화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랍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중들의 태도가 그다지 좋지 않다면, 긍정적이지 않다면 미래의 평화 구축에 조금 어두움이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Thank you. Now, 네, 압둘라 박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심도 깊은 설명이나 뭐 해석 부탁드립니다. 네, 코멘트와 질문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심도 깊고 또 흥미로운 질문과 코멘트를 해 주셨는데요. 네, 방금 김강석 박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일부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부터 거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설문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뭐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그다지 반기지 않는 것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 정상화를 할 때 대중에게 설명을 하고 설문을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우리를 평화롭게 살도록 놔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그러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잔혹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또 7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멈춤이 없었다는 거, 매일매일 TV에서도 또 소셜미디어에서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대중들의 설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잔혹한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아랍 대중들의 설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잔혹함에 대한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UAE의 대중 설문 결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그럼 대처를 해야 하냐면요. 아마도 전체 UAE 인구의 80% 또는 그 이상이 정부의 결정을 따른다, 정부의 결정을 믿는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UAE에서는 정부에 대한 대중의 믿음이 항상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요. 최근 정부 신뢰도 지수를 보면은요. UAE의 지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80% 이상으로 세계 2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을 하던 아니면 관계 정상화를 하던 아니면 화성으로 가든지 간에 무조건 시민들은 정부를 믿는다는 것이 UAE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믿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요. 그래서 관계 정상화를 뭐 반대한다 아니면 찬성한다 이것보다는 그냥 정부의 결정을 신뢰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UAE가 지역에서 점차 부상하고 있는 강대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점차 그렇게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고요. 약소국이 아니고요. 물론 최강대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견국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6개
다양한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중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견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UAE와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2위 경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20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또 국부 펀드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2위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국가보다 다양한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 금융, 또 보건,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UAE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강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면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UAE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UAE 모멘텀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UAE의 모멘텀이 쌓여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멘, 아프리카 또 다양한 지역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동뿐만이 아니라 도쿄에서 또 워싱턴까지 저희가 뭐 한국, 서울을 포함해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파트너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UAE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것들 중에서 그 부담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미국이 만약에 중동에서 철수하기로 한다면 점진적으로 철수를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저희도 책임감 있게 그런 부담을 공유를 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UAE는 누구가 되었던지 간에 협력할 의지가 충분한 그러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지요. 그래서 UAE는 점차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진화시키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좋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서 평화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UAE를 따라서 다른 중동 국가들도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명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압둘라 박사님.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김광석 박사님의 질문에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정 박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둘라 박사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의견과 방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포럼 측에 이렇게 중요한 분을 모셔주셔서 그리고 또 실질적인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세 가지 이 부분을 압둘라 박사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현실적인, 이상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 각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아브라함 협정이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아브라함 협정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계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UAE에서는 적시를 선택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관계를 정상화 라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했는데 2020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진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바레인은 또 충분한 준비가 되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거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이 평화협정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UAE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미국이 일정을 정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에 맞춘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레인의 조인을 조정을 하거나 이제 다른 나라들이 같이 조약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오만이나 또 다른 국가들도 지금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가 실패했다면 이 협정도 실패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 내외적인, 지역적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광석 박사님의 질문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UAE에서는 아브라함 협정에 찬성한 부분이 80%라고 들었습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의견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토후국에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한도 그렇고요. 기회에는 늘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떤 토후국은 반대하면서 불안정성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극단주의적인 그런 도발이 폭력적인 그런 반응들이 목도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바, 즉 수교를 정상화한다, 이스라엘 수교를 정상화한다라는 것이 지역 평화에 기여한다라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란을 생각해 보면 UAE와의 관계 정상화가 강하고 강력한 이란의 제재와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반대로 지역 안정성이 오히려 저해되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입장과 다른 입장의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압둘라 박사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세계의 심도 깊은 의견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다 답변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협정 시간이 트럼프가 아니라 UAE가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서명식의 날을 미국이 선택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UAE가 이 협정의 의도, 목적, 그리고 7월 달에 관계 정상화를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각 이 3개국의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미국, UAE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UAE가
바로 운전석에 앉아서 아브라함 협정을 추진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UAE가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얼마든지 협상에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죠. UAE가 아브라함 협정을 추진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지보다 더 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이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토론을 더 연장해 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UAE의 80%가 정부를 신뢰합니다. 많은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신뢰는 대단합니다. 50년 동안 정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대단하고 또 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지도 강합니다. 정부의 결정, 다시 말해서 수교를 정상화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시민의 지지도 대단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두바이와 다른 에미레이트와의 관계에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습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이견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전략적인 결정이었던 관계 정상화 부분에 있어서는 토호국 간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오랫동안 정상화하겠다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굉장히 리스키한 결정이죠. 이스라엘은 이 지역의 선도 국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국가, 굉장히 사려 깊은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UAE를 얘기할 때 아랍 지역에서 이 결정을 UAE가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계산된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은 이 지역의 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란은 이 지역의 골칫거리였습니다. UAE는 이란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우리 섬을 점령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란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매일매일 공기에서 이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저희는 이웃국으로서 이란의 강경파가 선출되고 나서 더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의 여러 나라, 바레인과 여러 국가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렇게 여러분들과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제주에는 한라산이라는 가장 높은 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포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잘 내려주셨는데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정말 대단한 기여를 해주셨는데요. 압둘라 박사님을 한국에 직접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nd now, 네, 이제는 샤이 장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샤이 장관님이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요. 샤이 장관님,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또
이스라엘 대사님이 오늘 지금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샤이 장관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건데요. 네, 대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샤이 장관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대사님, 키부토님, 저희 이스라엘의 최고 외교관 중 한 분이신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 일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양국 간의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말씀 또 국가적이고도 또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라바듈라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압둘갈레그님께서 아까 발표하신 내용 다 들었는데요. 조금 발언하신 내용이 발표하셨던 내용과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그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UAE 간에 만들어가려고 하는 관계와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10년 넘게 계속해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관계, 또 정보 관계, 이러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이죠. 아브라함 협정이 UAE와 이스라엘의 사이에 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반감과 또 서로에 대한 증오를 해소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국이 다 이해에 맞았기 때문에 그러한 평화협정을 체결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은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UAE 그리고 다른 중동 국가들이 새로운 장을 들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평화협정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에 70년대 말에 또 1993년에는 요르단하고 체결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4개의 다른 아랍 국가들, UAE, 바레인, 수단 이러한 국가들하고 계속해서 체결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한국까지도 이러한 정신은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신임 정부의 정신입니다. 저희는 중동의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통해서 다양한 지정학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또 건전한 우리 국가와 지역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를 아까 하셨던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파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원래 말씀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UAE의 관계는 한 10년 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외교 관계는 미국의 조정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미국 정부 그리고 전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르코비치나 또 다양한 저희를 가능하게 해주셨던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UAE와 이스라엘이 체결한 협정은 또 다른 국가들, 바레인, 수단, 모로코들도 가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상당히 유망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또 이들 중동 국가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외교장관 야իր 라피드님께서 지금 이제 총리가 되시는 분인데요. 다음 주에 UAE를 방문하실 계획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저희는 관계를 계속해 나가고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마스가 최근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한 폭력적인 사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평화협정을 지켰습니다. 평화협정이 이러한 하마스의 폭력적인 행동에 의해 저해를 받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저는 평생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평화를 위해 우리 이웃 국가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너무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계도 정치적인 관계 다 포함하는 거죠. 한국도 북한이 이웃 아닙니까? 경제적인 협력, 비즈니스적인 협력이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한반도에서도요. 그래서 저희도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관계 그리고 인간적인 인재의 교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랍인들, 유대인들 서로 수천 명이 서로 각자의 나라에 서로의 나라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방문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수년간 이러한 것을 원해왔고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드디어 중동 전반에 그리고 우리 이웃 국가와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쪽만 공유하거나 한쪽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함께 협력을 해서 공유해야 합니다. 협력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이러한 협력을 할 것인지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지요. 또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라든지 문화.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단지 외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중 외교입니다. 사람 대 사람의 교류이고요. 그게 꿈이었지만 지금은 실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연사께서 갑자기 자기 할 말만 하고 나가셔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화를 원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끼리, 과거에는 적이었다고 해도 이러한 적끼리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UAE도 계속해서 제 말씀을 드려주셨어야 그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UAE에도 이스라엘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 장관이 UAE를 방문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UAE 측의 고위 장관도 이스라엘을 방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선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국가들도 UAE를 조인해서 이스라엘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들이 잃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평화를 원합니다. 앞으로 수년간 이러한 평화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포괄적이고 또 열정을 담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열정, 미래의 우호 관계를 위한 열정을 이스라엘과 UAE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다차원적인 관계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또 사람 간의 관계, 민족 간의 관계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 우호적인 관계에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샤이 장관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한국 측에서는 정진환 박사님과 역시 GCC 국가연구원의 연구원님이시죠. 또 두 번째로는 임혜용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원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제주포럼의 주관기관이기도 한데요. 먼저 정 박사님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샤이 장관님의 발언에 대한 의견도 좋고요.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시간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만샤 박사님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군사 분야에서의 학자이자 정치인이기도 한데요. 언론인으로서도 또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장관님께서 쓰신 여러 가지 언론에 발표하신 글들을 읽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최근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주 1회 정도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내는 경고성 글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란 선거가 시작되면서 미국 선거가 진행되면서 바이든이 이길 것이고 또 제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지면서 다른 정상화 과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미국 정부와 협상을 잘 이어나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곳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GCC 회원국들이 있죠. 시리아, 이집트는 아니지만요. 리비아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언론에서 제 글을 읽어주신다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의도를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란에 대한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은 공공의 적입니다.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주적입니다. 안정성을 위협하죠. 여기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아는 나라가 한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란이 핵국가가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지금 현직 총리도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입장을 잘 알고 있으시겠죠. 이웃 국가가 핵을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국가 안보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기서 군사적인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입니다. 모두가 아셔야 합니다. 이란이 핵을 확보하게 되면 세계 안보, 세계 평화에 커다란 위협이 됩니다. 지역을 넘어서는 차원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을 저지하고자 합니다. 국제사회가 그래서 나서는 것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보고요. 이스라엘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UAE를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믿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마스도 알겠지만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증오의 전쟁을 멈추도록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반대의 의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들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Minister Shai. 네, 샤이 장관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흥미로운 이야기, 또 자세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임혜용 박사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다시 한번 장관에 임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다이에스포라 장관에 임명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점진적인 진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근대 국가로서 많은 발전을 했고, 여전히 많은 아랍 국가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부당하게 점령한 토지로 인식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93년에 이집트와 평화 조약을 체결했고 94년에는 조르단과 체결을 했고 지난해에는 또 UAE와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평화 조약, 평화 협정은 제가 보기에 바로 어떤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랍 국가의 인정인 것이지요. 이를 통해 그 어떠한 개입이나 강압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러한 1대1 협상을 통해서 각각 아랍 국가들과 하나하나 협상을 함으로써 평화를 구축하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러한 개별적인 관계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아랍 국가들 또한 변화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아랍 국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로, 개별 현대 국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동이 현대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왜 이러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외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팔레스타인과 1990년대처럼 다양한 개입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정 박사님이 이미 하신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또는 다음으로 평화 조약을 체결할 국가는 어디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So that's my two questions. 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하고 계시는 여기 참석자분들도 다 너무나 저의 발언에 흥미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라기보다는 제가 모놀로그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기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국가 정부가 이스라엘의
설립되어 있습니다. 8개의 정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좀 간단한 정치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파, 정당 이렇게 복잡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모두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이웃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거죠. 지금 한 것처럼요.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다른 아랍 국가들하고도 체결할 겁니다. 다음은 누구랑 체결할 거냐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켜보신다면 이스라엘과 UAE, 이스라엘과 모로코, 이스라엘과 버레인, 조르단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것을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정상화는 그 국가들에게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기술, 과학, 보험, 보장, 안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 해당 국가들에게 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제주 포럼과 같은 곳에서도 그러한 아랍 국가들을 초대해서 함께 대화하자고 할 겁니다. 언제든지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 이슈는요, 심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든 정당을 아울러서 모두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2개의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모두가 원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끝나고 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양보도 의미하겠고요. 저는 그 날이 온다면 이스라엘인들은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라는 것에 자신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도 자신들의 독립적인 영토, 독립적인 국가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인들도 창밖을 보면은요, 제가 팔레스타인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마을, 팔레스타인인들이 돌아다니는 게 제 창문 밖으로도 다 보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200만 명의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팔레스타인에 자신의 형이 산다거나 또 동생이 산다거나 이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레스타인들과 함께 공존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함께 서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날이 오기를 저는 바라고 희망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훌륭한 의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의 토론이 더욱더 유익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평화는 양보를 의미한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장관님을 한국에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좀 해결되고 나면 한국을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성공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또 미래 중동의 관계에 또 번영과 평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첨언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스라엘과 한국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한국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서 높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양국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고 유익하게 만드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 관점, 제 견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우리 세션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번 세션은 한국 분들만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한국말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도 또 간단하게 하면 어떨까요? 김연구원님. 콜라 교수님과 나이만 샤이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어떤 함의, 또 한국에 대한 외교 정책의 함의에 대해서 발제를 간략하게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중동의 정치와 한반도 정치 상황 자체가 단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유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갈등의 어떤 그 뭐 전쟁이라든지 역사적인 반감이 전혀 없고요. 이집트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 캠프 데이비드 협정 79년 있었지만 요르단 같은 경우 90년대 있었고요. 전쟁을 많이 겪었던 국가들하고 확실히 71년에 UAE가 만들어지고 나서 2020년 9월에 평화협정을 했던 국가 간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의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함의를 굳이 찾으려면은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중동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여개 국가들의 인트레스트가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반도 정치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당사자의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인게이지먼트나 평화협상을 꾸려가는데 중국의 어떤 그 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그 제약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재미있게도 아브라함 협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평화 구상이었고 혹자들은 중국의 봉쇄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는 평가까지 학계에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UAE와 이스라엘 우리가 디베이팅하는 과정에 많이 토론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 중국의 최근의 걸프 지역의 진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1대1로의 핵심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와 이스라엘 양국 모두 다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뭐 펄러시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아브라함 협정과 관련해서 이 영내에 있었던 UAE, 이스라엘 모두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이지만 중국과 가까운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염려할 만이 있고요. 동맹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가지고 이런 미중 관계의 어떤 중동에서의 어떤 이머전시에 대해서 대비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반대한 입장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민주평화를 디모크라틱 피스라고 하는 것을 내걸고 이라크 전쟁에 들어가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중국이 중동에 들어갈 때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디벨롭멘털 피스를 외치고 있거든요. 발전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논의도 있었지만 전 라운드 테이블도 있었고요. 이번 제주평화 포럼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이니시티브가 와가고 있습니다. 뭐 가스포럼이라든지 뭐 철도나 뭐 무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UAE와 이스라엘 간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니시티브를 통해서 그것이 스피드업돼서 평화적인 모멘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 협정의 기본 취지인데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런 그 1대1로와 경제적인 이니시티브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이 우리가 한반도 평화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설득할 때 여전히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함의라고 한다면은 역시 중동에서의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어떤 그 연루의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원하지 않는 전쟁에 어떻게 보면 미국 한미 동맹의 측면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2020년에 뭐 까셈 솔레이마니 IRGC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뭐 미국의 드론에 의해서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국의 청해부대가 지금 나가 있는데 예멘 이 소말리아 인근에 있는 아덴만 이쪽에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렇게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었고요. 이란에 대한 봉쇄를 염두에 두는 것인데 그러한 어떤 그 중동에서의 그 긴장이 고조됐을 때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연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동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그러한 그 우리의 그 어떤 그 연료의 가능성을 낮추는
이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또 중요한 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 협정의 함의에 또 한 가지 제시를 한다고 하면 아까 그 나우만 샤이 장관님께서 그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이스라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이스라엘 양자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과 아랍 국가들 또 아랍 이스라엘 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조성이 돼서 양자 관계가 풀려나야지만 우리가 이스라엘로 나갈 때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FTA 협상을 했었고 한국과 이스라엘이 FTA를 체결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FTA 때 가장 그 논점이 됐던 중에 하나는 그 점령지에 있는 골란군 뭐 이런 데서 웨스트뱅크죠. 골란군이 아니라 웨스트뱅크 저희 서안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어떠한 제품으로 메이드 인 이스라엘로 볼 것이냐가 굉장히 FTA 과정에서 가장 논점이 됐었던 지점인데요. 그런 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팔 문제가 잘 풀리는 것뿐만 아랍과의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이 이스라엘로 나갈 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양쪽에 이스라엘도 말이에요. 우리가 70년대 보면은 반대로 우리가 걸프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 78년도에 대사관이 문 닫은 것도 있지만 이러한 그 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시간이 지금 뭐 많이 갔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뭐 질문 한 분만 하시겠어요? 한 분만 하시면 더 좋고 우리 정 박사님께서 그러시면은 질문을 하시면 간단하게 아니면 코멘트 중심으로 하셔도 좋고 바로 말씀하시죠. 네, 박사님의 그 인사이트 잘 들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딱 질문을 드리면요, 그 앞으로 저 계속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앞으로 이제 그 확산성이 있을 것인지 봤었을 때 그 트럼프 정부가 바뀌었는데 이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 여기서 정체되거나 아니면 좀 더 후퇴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제일 저는 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국과 함의와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지만 뭐 바이든 정부 와서는 뭐 학계에서의 어떤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때보다는 좀 모멘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주류인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시기에는 이란이라고 하는 그 이란을 적대 관계에 놓고 아브라함 협정이 전략적으로 아까 압둘라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스트래티직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란에 대한 봉쇄라고 하는 거 그것이 동맹국들의 어떤 그 결석에 영향을 줬다고 하면 지금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란과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지점이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제이스페이에 대한 문제가 지금 뭐 대선 이후로 바뀌고 있지만 정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또 쿠슈너라고 하는 제러드 쿠슈너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중동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가졌고 아마 아브라함 연구소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쿠슈너가 또 이거 그 이후로 만들고 있는 본인의 어떤 트럼프 시기의 레거시의 중요한 모멘텀이었다라고 이렇게 간직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논란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이 분위기 자체는 바이든 들어와서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동력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시간이 조금 아주 이렇게 그 효율적으로 방금 전에 써주셔가지고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세션을 마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두 분 이 전문가분들 그 UAE의 압둘라 박사님하고 이스라엘의 샤이 장관님께서 아주 이 진짜 엑셀런트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포인트 중에서 중요한 그 관련되는 것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아까 샤이 장관님께서 말씀을 아주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한반도에는 북한 핵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니안 뉴클리어 이슈 and 노스 코리안 뉴클리어 이슈. 근데 이란 핵 문제하고 북한 핵 문제를 봤을 때 이란 핵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은 아주 스마트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란은 IAEA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하고 이러고 있죠. 북한은 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덤 프롤리퍼레이터 and 스마트 프롤리퍼레이터. 그런데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당사국들이 훨씬 많습니다. JCPOA 케이스만 보더라도 P5 플러스 저머니 플러스 이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북한 핵 문제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란 핵 문제는 바로 아랍 국가들하고 또 관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여러 가지 어떤 이 다이나믹스가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북한 경우에는 덤 프롤리퍼레이터 보니까 2006년도부터 핵실험을 2006년, 9년, 13년, 16년, 17년까지 해서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그냥 강행을 하죠. 아주 대놓고 그냥 이 챌린지를 하는 거죠. 안보리 결의를 갖다 10개를 지금 받고 있는데 계속 그걸 결의를 이행을 안 하면서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북한 핵 문제가 더 골치 아프다 볼 수 있지만은 이란 핵 문제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한 지오폴리틱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서틀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그런 만큼 이 중동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 국제사회의 노력, 관심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이 에브라함 어코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에서 그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 것에 대해서 아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모두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네, 긴 시간 수고하신 우리 좌장님과 발표자 토론자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중동의 평화협정 함의화 전망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